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말의 영웅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려 후기의 명장이자 조선의 건국자인 이성계와 퉁두란이란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퉁두란은 송나라 시대 명장 악비의 6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비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악비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려 흑룡강 기슭으로 도망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악비의 후손들은 자신의 성씨를 버리고 외가의 성씨를 따라 퉁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퉁두란의 아버지는 여진의 족장이자 몽골의 금패천호 아라부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퉁두란 또한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몽골의 천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퉁두란은 휘하에 700명을 거느리고 고려 조정에 귀순하였습니다. 퉁두란은 이성계의 휘하가 되었는데 전부터 동북 지방에서 이성계의 활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퉁두란은 어느 날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계와 마주한 퉁두란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소. 나는 퉁두란이라고 하오. 내 이공의 활솜씨가 빼어나다는 소문을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이렇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자 찾아온 것이니 갑작스러운 방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어차피 이놈이 이공의 휘하에 있으니 인사차라도 온 것입니다. 그래, 공은 무엇이 보고 싶으시오? 그냥 인사차로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 듣기로는 공은 여진족의 족장이며 아주 용맹한 장군이라 익히 들었소만. 그러니 내게 뭔가를 시험하러 온 것 같은데. 역시 이공은 소문대로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이놈이 이곳에 온 이유는 나도 활솜씨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놈이오. 그러니 내 이공과 한번 겨루어 보고 싶소이다. 이 나라에서는 이공이 명궁이라면 여진에서는 이놈이 명궁이라. 이공의 활솜씨를 듣고는 내 몸이 근질거려서 이리 온 것입니다. 좋소. 그럼 방법을 말해 보시오. 내 공이 원하는 대로 겨루어 주겠소. 그리해도 됩니까? 그럼 내가 백보 밖에서 이공에게 활을 쏠 테니 이공께서 어디 한번 막아보시겠소?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퉁두란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봐라, 활솜씨 대결을 구실 삼아 내 명줄이라도 끊어보겠다는 속셈인가? 오냐, 내 놈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 어찌 당하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내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거 좋소이다. 그럼 어디 공의 활솜씨부터 내게 보여주시구려. 네, 바로 백보디로 물러서겠소. 이성계는 말을 마친 뒤에 정확히 백보를 걸어가 퉁두란의 정면에 자리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이공 정령 목숨을 내놓을 작정이오. 내 그리 청하면 거절할 줄 알았는데 진정 그리할 생각이오. 백보면 바로 코앞이오. 어찌 그곳에서 내 빠른 활을 피할 수 있단 말이오. 객기는 그만 부리는 게 좋을 듯 싶소.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 하지 않겠소이까? 어디 그대의 화살이 나를 명중시킬 수 있는지 봅시다. 내 사내대장부로 약조한 것이니 어찌 번복하겠소. 걱정하지 말고 힘껏 활시위를 당기시오. 여진족의 명궁의 솜씨를 내게 보여주시오. 이성계의 태어난 말에 퉁두란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곧바로 이성계의 얼굴을 활로 겨누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내 놈이 없어지면 이 동북 지방 제1의 명궁은 바로 나 퉁두란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내 놈의 휘하에 있는 동북 군사들은 내가 가져가겠다. 내 놈의 배포는 좋지만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구나. 그러니 너무 나를 원망 말고 잘 가거라. 그렇게 퉁두란의 화살은 활시위를 떠나 이성계에게 향했습니다. 퉁두란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성계는 화살을 손에 쥐고 웃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퉁두란은 약이 올랐습니다. 이놈 봐라. 내 활을 피하지 않고 맨손으로 잡다니. 내 실수를 한 것인가? 그래, 전력으로 활시위를 당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퉁두란은 그리 생각하고 예고도 없이 두 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보기 좋게 두 번째 화살도 피해버렸습니다. 뭐야, 이놈이 또 피했구나. 내 이번에는 널 꼭 맞추어 주겠다. 퉁두란은 더 약이 올라서 연이어 세 번째 화살도 날렸고, 이번에도 화살을 피한 이성계는 퉁두란을 매섭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퉁두란은 활을 내던지고는 이성계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공 내가 졌소. 내가 잘못하였소. 내 순간 너무 열불이 나서 나도 모르게 장수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공께서는 이놈을 마음대로 하시구려.
당장 내 목을 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소. 이성계는 그런 퉁두란의 솔직하고 단순한 성격과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만 일어나시고 여기서 이기고 진 사람은 아무도 없소이다. 오늘은 내가 그저 운이 좋았던 거요. 참으로 뛰어난 활솜씨요. 내가 본 활솜씨 중 단연으뜸이었소. 자, 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퉁두라는 그런 이성계의 너그러운 마음에 몹시 감탄하였으나 언제든 기회를 보아서 이 호적수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놈을 없애지 않으면 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겠구나. 이성계 너한테는 원한은 없으나 내 이 나라의 최고의 명궁이 되려면 너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배탈이 나서 밖에서 급히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퉁두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다시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퉁두라는 확인차 화살 한 대를 더 날린 뒤에 옆에 숨어서 이성계가 어찌 되었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터. 내 놈의 명줄이 끌어졌는지 곧 알겠지. 이로써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명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이성계는 볼일을 다 보고 나오며 외쳤습니다. 화살주인 어디 가셨나? 내 화살을 돌려주려는데 어디에 계신 거요? 어서 가져가시오. 이성계의 멀쩡한 모습에 놀란 퉁두라는 뛰쳐나와 땅바닥에 엎드린 뒤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궁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또다시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소이다. 부디 나를 죽여주시오. 저번에도 이놈이 목숨을 빚졌는데 내 은혜를 저버리고 또 장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무슨 소리요? 죽이다니 당치도 않소이다. 그저 오늘도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오. 이런 일로 휘하의 최고의 장수를 죽이다니요. 그럼 우리 군에 큰 타격이지 않겠소. 이공 그럼 이놈을 그냥 거둬주시오. 내 이공께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소이다. 내 목숨을 2번이나 빚졌는데 앞으로는 이공의 신복이 되어 어떤 일도 하겠소. 거두어 달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나는 오늘부터 그대를 내 아우처럼 여길 것이오. 나와 의형제를 맺어 평생 형동생하며 삽시다. 어떻소 아우님? 이성계의 그와 같은 말에 퉁두라는 진심으로 감동하였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한평생 형님을 곁에서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만. 동생의 지금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네. 이렇게 두명궁 이성계와 퉁두라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뒤 퉁두라는 의형 이성계를 따라서 외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리산 근교의 운봉에서 외장인 아지발도를 제거하여 전승을 올렸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맞춰서 아지발도의 투구를 벗겨내자 퉁두란이 곧바로 화살을 쏴서 아지발도의 얼굴에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뛰어난 승리 중 하나로 꼽히는 황산대첩에서는 달려드는 왜군을 이성계가 미처 보지 못하자 퉁두란이 뒤에서 2번이나 뒤를 보시오 하며 부르짖어 이성계에게 알려주었고 활을 쏘아서 그들을 쓰러뜨려 이성계를 수차례 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퉁두란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도 한시도 이성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여 왕이 된 뒤에는 퉁두란에게 자신의 성과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였으니 그 이름이 바로 이지란이었습니다. 이지란은 말년까지 이성계를 곁에서 극진히 모셨고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한 그는 왕자의 난이 벌어진 이후에 이성계를 찾아가 그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을 모시며 나라에 걸출한 장군도 되고 조정의 요직에도 앉아보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들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신이 지금까지 빼앗은 많은 목숨들을 이제와 되돌릴 수도 보상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 죄가 큽니다. 신은 지금부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이성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생이 자신을 떠나겠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우야,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내 너를 떠나보내고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그냥 이곳에서 나와 평생 함께하면 안 되겠느냐. 형님 제가 절에 들어가서 형님의 장수와 무탈을 매일 빌고 또 빌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지란은 이성계에게 그렇게 본인의 의지를 전한 뒤에 절에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채 여생을 보냈고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에는 양열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도 이 질환의 묘는 함경남도 북천군에 있고 태조의 묘정에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주의 땅에서 농부로 일하는 가난한 칠복이가 아내 꽃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심성은 착하였으나 말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여서 잠시도 생각이 난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때문에 칠복이는 늘 골치가 아픈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칠복이는 그래도 아내 꽃분이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칠복이도 썩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친구를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보게. 자네 요즘에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아, 그걸 자네가 어찌하는가? 내 엉덩이를 언제 봤는가?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아니, 자네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많이 큰가? 이젠 좀 괜찮아졌는가? 세상에 어제 난 종기가 제 곰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의 종기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칠복이는 아내의 그 가벼운 입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나 바로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부인, 잠깐 이리 좀 오시오. 어머, 당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내 엉덩이에 난 종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오. 아, 왜 자꾸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 이 말이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당신 엉덩이에 난 종기가 너무 아파 보이고 걱정돼서 혹시 빨리 종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전 그저 당신이 빨리 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꽃분이는 화를 내려는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거였소? 그래도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은 웬만하면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어떻겠소? 세상에나,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했군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소. 자, 이리 오시오. 우리 아내가 날 위해 그런 것인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오. 칠복이는 울먹거리는 꽃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뭔가 땅땅하며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항아리가 여기 있는 거지? 칠복이는 그 항아리를 땅속에서 꺼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항아리 안에는 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수천 냥은 돼 보이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칠복이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이 땅의 관리인이나 지주가 알게 된다면 이 돈을 다 뺏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복이는 황급히 항아리를 집에 가져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하게 숨기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럴 때 남들은 자기 아내하고 어려운 일에 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런다던데 나는 이 일을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순식간에 내가 이 돈 항아리를 주운 걸 온 마을에 다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끝내는 관리인이나 그 지주 어르신 귀에까지 들어갈 게 뻔한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칠복이는 혼자 끙끙대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돈을 그냥 숨겨두는 것도 숨겨두는 것인데 괜히 아내에게 들켰다간 그날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게 뻔한 일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칠복이가 무릎을 탁 치더니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몹시 좋아하다가 바로 시장에 나가서 토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꺼낸 뒤에는 그물 속에 물고기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토끼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숲으로 넘어가 나무 사이에
잡은 물고기들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칠복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고 칠복이와 꽃분이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밥이 아주 맛있는데 역시 당신 솜씨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 밥이랑 반찬 좀 더 주시오. 오늘 점심은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겠소. 아, 그리고 부인,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숲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건 어떻소?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숲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이제 장난 그만하세요. 놀리다니 그렇지 않소. 이렇게나 맛있는 밥과 반찬을 대접해주는 아내에게 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그런데 부인 표정을 보니 정말 소문도 못 들어본 모양이오. 그 버섯처럼 물고기가 생겨난다는 신기한 숲에 대해서 말이오. 네, 전혀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잘 됐소. 오늘 당신에게 내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겠소. 칠복이의 말이 꽃분이는 못 믿어왔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꽃분이는 칠복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숲에 도착하니 정말 나무 사이에서 물고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놀라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던 칠복이는 태연한 척 그 물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뭘 그렇게 놀라는 거요? 물고기는 이제 거의 다 주었으니 우리 이번에는 냇가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가 잘 걸렸는지 가서 봅시다. 뭐라고요? 그물에 토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인, 이 숲에 오기 전에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와서 이 숲 속의 물고기를 직접 보지 않으셨소? 하여튼 잠자코 나만 믿고 따라와 보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냇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냇가에 도착한 칠복이는 미리 놔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안에는 정말로 토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숲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그물에는 토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뿐이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꽃분이는 멍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고 칠복이는 속으로 킥킥대면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부인, 뭐 벌써부터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이오. 아직 큰 게 남았는데 우리 집에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남아있소. 뭐라고요? 아직 뭐가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라니? 우리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칠복이는 이제 아내의 반응을 거의 즐기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말이오. 우리 집에 바로 정말 많은 돈이 담긴 항아리가 있소. 정말 우리 집에 돈 항아리가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애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 돈 항아리부터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와서 재미난 구경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괜찮지 않았소? 원래 진짜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 아니겠소? 자,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돈 항아리를 보여주겠소. 이렇게 두 사람은 물고기와 토끼를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가자마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내보였습니다. 서방님,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우리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거 맞나요? 꽃분이는 손뼉을 치며 몹시 기뻐했고 칠복이도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흐뭇해하고는 말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오. 그런데 부인, 이 사실이 관리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우린 이 돈을 전부 뺏기고 게다가 이런 큰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숨겨놨으니까 벌까지 받게 될 것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 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부인. 정말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이 알아야 하오. 정말 명심하시오. 칠복이는 아내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꽃분이도 칠복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서방님 잠시만 보고 올게요.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부인, 나갈 필요 없소. 아이 그래도 이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만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집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칠복이는 재차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내가 알려주겠소. 지금 저 밖에 소동은 관리인이 지주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쫓겨나는 소리란 말이오. 아마 새 관리인이 올 것이오. 칠복이는 지어낸 말로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진정시켰고 그 후로 일주일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꽃분이도 어디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꽃분이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꿈 같은 일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잠깐 일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이 집의 반찬을 나눠주러 이웃집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나물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어. 세상에나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뭔 일이 있는 거야? 왜 요즘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웃집 여인의 물음에 꽃분이의 코가 벌렁거렸고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얼마나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역시 뭐가 있구만. 뭐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있구만. 딱 그럴 때 나오는 표정 아닌가? 맞아요. 역시 눈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아, 뭔데. 무슨 일이야? 말 좀 해줘봐. 아유 이렇게 눈치를 채버렸으니 내가 어쩔 수가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 나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게. 절대 걱정하지 마. 말을 하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사실은요. 꽃분이는 결국 집안의 돈 항아리 이야기를 그 이웃집 여인에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몹시 놀라하였고 꽃분이는 절대로 비밀이라고 신신당부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꽃분이 다음으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이웃집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곧장 또 다른 이웃에게 나무를 나눠주러 갔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니 역시나 절대로 비밀이라고 당신만 알아두라면서 그 들은 내용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게 된 이 이야기가 점점 온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칠복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꽃분이에게 심한 말을 하며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도 이에 지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비밀이 아니게 되지. 그게 어떻게 비밀이란 말이오. 아니 제가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깐요. 그럼 비밀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답답해라. 부인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내가 부인 때문에 못 살겠소. 정말 뭐라고요? 답답하다고요? 저랑 못 살겠다고요? 서방님 어쩜 그래요? 언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람 변치 않으시겠다더니 당신이 더 나빠요. 나는 사실을 말하지만 서방님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된 거 전부 말해버리겠어요. 다 폭로하겠다고요.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말 아무나 붙잡고 집에 있는 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칠복이는 관리인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밭에서 돈 항아리를 발견했다는데 정말인가? 아닙니다, 나으리. 돈 항아리라뇨.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너의 아내 입에서 나왔는데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그것이 분명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일 테지만 그런 이상한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제 아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또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뭐 그래.
그런 병이 있단 말이지. 오라,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여봐라, 이자의 아내를 데려오거라. 이윽고 꽃분이가 불려왔고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거라. 너의 남편이 돈 항아리를 발견한 게 사실이냐? 네, 나으리 사실입니다. 꽃분이의 대답에 관리인은 칠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었느냐? 자네 일에도 발뺌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사실이 아닙니다. 저게 다 병 때문에 저렇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돈 항아리를 처음 봤는지 물어봐 보십시오. 관리인은 표정을 찌푸리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 항아리를 본 게 언제였느냐? 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숲속에서 물고기를 주워온 날이었어요. 꽃분이의 말에 관리인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상한 숲에서 물고기를 주워와. 그게 뭔 소리인가 계속해서 말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냇가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어서 그것도 챙겨왔습니다. 이거 뭔가 말이 점점 이상한데 또 더 할 말이 남았느냐? 제 남편이 어이없게도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그날 밤 나으리께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새관리 나으리 오셨을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쫓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나으리.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지주 어르신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얻어맞으며 쫓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내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다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그때 재빨리 칠복이가 관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불쌍한 아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나으리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저를 벌하시고 불쌍한 제 아내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관리인은 벌을 주려 했으나 병에 걸렸다는 그 아내의 심각한 상태를 보아하니 딱한 마음도 들고 또 칠복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 이내 화났던 마음도 수그러졌습니다. 네, 원래는 너희 부부에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 요상한 병에 걸린 그 사정이 아주 딱하고 또 네가 이렇게까지 울며 애원하니 이번만은 너희 부부를 용서해 줄 것이야.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빨리 그 몹쓸 병을 치료하거라. 관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복이는 아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칠복이는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크게 한숨을 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칠복이의 모습을 본 꽃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그 권리 나으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지 않소?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당신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오. 덕분에 저 돈 항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관리 나으리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부인 덕분이오. 서방님, 제 덕분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소. 당신 덕에 저 큰 돈을 지켜냈으니 저 돈은 이제 다 당신 것이오.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리 기특한 일을 하다니. 그럼 뭐 제가 가지는 게 맞겠지만 어찌 저 혼자만 가지겠어요. 당신도 가끔 좀 드릴게요.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고맙소. 앞으로 내 당신에게 더 잘하겠소. 당신이 저 많은 돈을 지켜줬으니 말이오.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부인, 앞으로는 말이오. 입을 항상 조심하시오.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일도 또 실수를 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입을 무겁게 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하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에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사실 제가 당신과의 비밀을 말해버렸어?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당신에게. 다 이해하오. 그럴 수 있소.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될 일이오. 다 잘 넘어가지 않았소. 우리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도 앞으로는 정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꽃분이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꽃분이를 안아주고 잘 달래주었습니다. 꽃분이는 입을 가벼이 놀리면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뒤부터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서로를 아껴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에는 높이와 크기가 10여 미터 가량이나 되는 두꺼비 바위가 있습니다. 이 두꺼비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두꺼비 바위가 있는 상금방의 마을에는 돌쇠라는 바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보 같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서당 학우들에게는 돌쇠는 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야, 돌쇠야, 너 이 글자 알아? 이게 뭐지? 뭐 기다란 것인데 생각이 안 나네. 너는 어떻게 서당에 다닌다는 녀석이 한일자도 모르냐? 이게 한일자구나. 고맙다 얘들아. 니들 덕분에 이 글자가 뭔지 알았어. 아휴, 어쩌다 이런 바보 녀석하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거야. 아니, 우리들도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에게 말해서 서당을 옮겨야 되나? 이 학우들은 돌쇠를 놀리다 못해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워낙 괴롭힘이 심하니까 돌쇠는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한참 떨어진 연못 근처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쇠는 낮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바보인데다가 힘도 없어서 여러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구나. 너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재주라도 주어야겠다. 여기 연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다 고아 먹어라. 그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을 함부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백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너무나 놀라하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잉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잉어들을 잡아먹으면 나도 아주 힘이 세진다는 말인가? 아이, 그럼 공부를 안 해도 센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지?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야. 얼른 잡아서 고아 먹어야겠다. 돌쇠는 연못에서 잉어를 당장에 잡아다 집으로 가져가서는 푹 고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잉어를 다 먹자마자 다음 날부터 돌쇠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못 드는 것이 없고 못 움직이는 것이 없으며 마음만 먹으면 주먹질로 바위에 구멍도 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된 돌쇠는 여느 날처럼 서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당의 학우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가 오는 것을 보고 나무 위에서 감을 발라먹고 남은 감실을 돌쇠에게 던지며 놀려댔습니다. 야, 이 한일자도 모르는 무식한 돌쇠야, 감시나 받아라. 너 같은 놈이 무슨 서당이냐, 당장 돌아가라. 학우들이 놀려대니 돌쇠는 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더 상 못 참겠다. 너희들은 매일매일 날 놀려대는 거야. 난 너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리도 괴롭히는 것이야. 돌쇠가 곧장 감나무로 달려들어 감나무를 끌어안고 영차 힘을 쓰니까 커다란 나무가 그대로 뽑혀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나무를 꽉 잡았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세상에, 이 큰 나무를 통째로 뽑았어. 어이구, 무식한 게 힘만 세구나. 야, 어서 내려놔라, 이 바보 돌쇠야. 학우들이 나무에 매달린 채로 나무를 놔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니들 나를 그렇게 놀려댔으면서 혼쭐이 나야지 이놈들. 돌쇠는 감나무를 든 채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니
감나무에 매달린 하구들은 아주 제대로 곤욕을 치르고서야 한참 뒤에서야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쇠의 엄청난 힘은 마을로 돌아간 서당하구들에 의해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다란 대추나무를 통째로 뽑아 올릴 만한 힘을 가진 장사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쇠의 소문은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그 이후 마을에서 돌쇠장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보이긴 하였으나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나쁜 곳에 쓰지 않고 마을에 힘이 필요한 일에 가서 일손을 돕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장마로 물이 많아 혼이 날 가마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마꾼을 태워서 두 손으로 번쩍 가마를 들어서는 물을 건너게끔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돌쇠장수, 우리 돌쇠장수 하면서 돌쇠를 무척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쇠의 소문은 결국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참 좋을 일이겠지만 조정의 간신들은 소인배들이 많았고 장사의 소문이 못마땅했습니다. 나라에 영웅이 나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신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돌쇠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또한 이 돌쇠가 나중에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를 해치우라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창 그리고 검으로도 몸을 베거나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몸이 강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째서 화살마저도 튕겨나간단 말이야. 군사들은 자리에서 얼어붙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느냐? 어디 혼주를 좀 놔봐라. 돌쇠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장군들과 병사들을 번쩍 들어서 멀리 강가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군사들은 돌쇠의 힘에 깜짝 놀라 어쩌지도 못하고 무기를 버리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돌쇠를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어찌 한단 말이냐, 어찌의 무기도 통하지 않는 장사를 어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조차도 돌쇠의 괴력적인 능력이 너무나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돌쇠가 마음만 먹으면 도성에 쳐들어와서 임금 자리를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간신이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자고로 예로부터 그러한 장사들은 분명 한 가지씩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돌쇠의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돌쇠의 약점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그리하거라. 반드시 놈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이야. 반드시 알아내서 놈을 처단해라. 임금은 간신의 말대로 할 것을 명했습니다. 임금의 명예 간신들은 돌쇠에 서당하고 하나를 궁에 불렀습니다. 이놈은 어릴 적에 돌쇠를 가장 괴롭힌 녀석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량으로 하는 것 없이 놀고 먹고 노름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구에게 돌쇠의 약점을 알아내면 큰 상을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너는 지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지만 알아보니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이야. 앞으로 너는 큰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 너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뭐든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소인이 시골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그러자 간신은 시구으며 하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을에 돌쇠라는 장사가 있지.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던 것 같은데. 예, 바보 돌쇠가 있긴 합니다. 바보인데 힘만 센 놈이지요. 전 바보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않은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보 돌쇠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한 말들은 없던 거로 해야겠구만. 자네를 부른 것은 돌쇠의 친구라고 해서였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구만. 그 말을 들은 하구은 눈치를 이리저리 보고 뭔가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부터 저랑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예, 돌쇠는 저와 중마고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래. 그럼 이제 말이 통하겠군. 자네가 친구면 돌쇠의 약점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알고 있는가? 그놈이 이 나라에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놈인데 어찌 막을 방법이 없구나. 자네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 바로 조정에 입궐시키겠네. 그러자 하구는 간신의 눈치를 살피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친한들 자신의 약점을 가르쳐줄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날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죽도록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만. 허나 자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약점을 가르쳐 주겠느냐고. 그런데 돌쇠는 바보가 아니냐. 지금 가서 알아온다면 큰 벼슬을 내리겠다. 이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겠느냐. 한번 가서 놈의 약점을 알아올 수 있겠느냐. 저 정말입니까? 제가 그럼 돌쇠의 약점을 알아오겠습니다. 좋은 벼슬자리 꼭 내려주십시오. 약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일은 전하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야. 이 나라를 꼭 구해주게나. 서당하고는 그날부터 돌쇠에게 찾아가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아무리 바보라지만 어릴 때 자신을 괴롭힌 하구를 보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돌쇠야, 그동안 잘 있었는가? 정말 오랜만이야. 네가 왜 여기에 오는 것이냐? 매일 날 바보라 놀리고 때리지 않았느냐? 얻어터지기 전에 썩 물러가거라. 그러지 말고 내가 어릴 적 잘못도 있고 해서 여기 닭을 한 마리 잡아왔네. 내가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철이 없었네. 우리 오늘 한잔하면서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게. 예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하구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돌쇠는 바보같이 금세 마음이 풀어지고 하구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루는 하구가 농담을 하는 척하며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야, 돌쇠야,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세상 누구도 너를 절대로 해칠 수 없을 거야. 그치, 맞지? 너는 약점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야. 나도 너처럼 그런 몸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부럽구만, 부러워. 그러자 돌쇠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지만 내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 비늘이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되지. 내가 잉어를 먹고서 장사가 되었거든. 아, 그렇구나? 너도 약점이 있었구나? 겨드랑이에 난 잉어 비닐을 없애면 너도 힘을 못 쓰는구나? 돌쇠의 말을 들은 하구는 냉큼 간신배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르신, 돌쇠를 없앨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돌쇠의 약점은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 바늘입니다. 그것만 없애면 돌쇠는 죽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좋아 잘했구나. 그래 너는 고향에 내려가서 기다리거라. 내 곧 너를 조정에 부를 테니깐. 간신은 다시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돌쇠를 잡으러 갔습니다. 뭐야 또 왔어? 왜 나를 이리도 괴롭히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싸우기 싫은데. 돌쇠는 귀찮은 듯이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군사들이 집요하게 돌쇠의 겨드랑이만을 노렸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잘 막아냈으나 수백의 군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돌쇠의 겨드랑이만을 공격해대니 어느 순간 돌쇠에게 빈틈이 생겼고 한 군사의 창이 결국 돌쇠의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찔러 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쇠가 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쓰러져서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그 마을의 연못에는 웬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커다란 두꺼비를 잡고 연못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커다란 용을 바라보았는데 용은 울면서 계속 연못을 빙빙 돌다 끝내는 잡고 있는 두꺼비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용이 떨어뜨린 두꺼비는 커다란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두꺼비 바위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에 돌쇠의 혼이 들어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의 산적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면 갑자기 맑은 하늘에 운해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며 마을을 산적의 약탈에서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두꺼비 바위 밑에 가보면 외동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바위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아들의 명을 길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낸 뒤에 새끼줄을 치고 부적을 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약점을 간신에게 가르쳐준 하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에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죽인 놈이라고 손가락질해서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 야반도주했습니다. 또한 돌쇠를 모략한 간신은 세월이 흘러 임금이 바뀌면서 그동안 해온 모든 악행이 탄로나서 관직박탈당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조그만 섬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착한 바보 돌쇠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요즘 우리도 종종 바보 돌쇠처럼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함하는 나쁜 간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로는 여기에 나오는 간신과 하구처럼 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돌쇠가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며 어머니가 먹을 음식과 약을 장만하였고 남은 것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 안 돼요.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의원에 도착한 돌쇠는 의원에게 어머니를 보였습니다. 의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고는 진맥을 한 뒤에 돌쇠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많이 상하셨네. 기력도 너무 떨어지셨고 기가 허하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드실 거야. 기력이 워낙 없으셔서 말이지. 아니, 그럼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야.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결국 상한 기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로 치면 산삼이 제일이지. 산삼이 필요하네. 그것 또한 100년쯤은 묵은 산삼으로 말이야. 내 산삼 말입니까? 그것을 어찌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값이 얼마든 제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자네가 성실하고 정직한 거야. 내가 알지.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내 진작에 내주었을 것인데 이 산삼이 어디 구하기 쉬운 것인가? 그것도 한 100년 넘은 것들은 돈을 주고 사려면 집 몇 채 가격은 될 것이고 산에서 아무래도 캐야 할 것인데 그런 산삼이 어디 쉽게 캐지겠는가?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니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해야지요. 돌쇠는 의원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인근의 산이라는 산은 이 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수년간 나무꾼 생활을 한 덕에 산길을 다니는 것은 익숙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0년 묵은 산삼은커녕 그냥 도라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발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계속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앞산에는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산을 무섭게 생각했을 테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간다고. 인적이 드문 산이라 그렇다면 산삼이 있을 것이야. 산삼은 사람 떼가 타지 않는 곳에 있다고 했거든.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며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쩐지 이 마을이 왠지 모르게 너무나 음침하였습니다. 그 마을을 거쳐야 산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기에 돌쇠는 마을을 들어서서 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아니 뭐야. 이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는 거지? 외지인을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걷던 돌쇠는 어느덧 마을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돌쇠는 거침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돌쇠가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산은 들어가면 안 돼. 산에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저기 팻말 안 보이나? 돌쇠가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나무 팻말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산에 귀신이 나오니 절대로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돌쇠는 팻말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산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따위가 무서울 소냐.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산삼을 구할 것이야. 돌쇠는 노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빠르게 다가와서 돌쇠의 앞을 막아서서는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막무가내로구만. 그럼 명심하게나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네. 알겠는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나.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명심하게 뒤를 돌아보면 자네 목숨이 위험해. 앞만 보고 가게나. 그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돌쇠의 뒷모습을 노인이 걱정되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쇠는 산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 숲에 들어갔고 그곳은 왜인지 모를 음침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것이지? 참으로 기운이 이상한 산이로구나.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으스스한 산은 처음이로구나. 그리고 잠시 후 돌쇠는 산속 깊은 곳에 이르러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저런 커다란 바위 밑에 산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돌쇠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가서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발밑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여기는 왜 밟는 느낌이 다른 걸까?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가려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곳을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약간 땅을 파보니까 뭔가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계속 땅을 파보았습니다. 서서히 땅 속에서 드러난 것은 웬 여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옷 속에 앙상하게 해골이 된 사람의 사체가 보였습니다. 아이, 이럴 수가. 사람이 어찌 이런 곳에 묻혀 있단 말인가? 돌쇠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사체 머리 부분에 놓여져 있는 옥비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데 이것을 팔면 산삼값에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돌쇠는 하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자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돌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야. 이것을 팔아서라도 산삼 찾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럼 산삼을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을 것이야. 돌쇠는 그렇게 옥비녀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낸 흙을 묻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는 발자국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해가 저무는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걷는 발소리 말고도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돌쇠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돌쇠가 발걸음을 멈춘 뒤에도 발자국 소리가 두세 번 더 난 뒤에 소리가 멈췄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 돌쇠의 등에는 식은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때 노인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래,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앞만 보고 가자. 잘못 들었을 거야. 돌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저벅저벅 이번에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가 뒤늦게 멈췄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가? 정말 귀신이 있는 것인가? 돌쇠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점차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멈췄습니다. 안 되겠어. 확인을 해야겠다. 뒤에 따라오는 너는 누구냐? 돌쇠는 큰 용기를 내서 뒤를 휙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쇠의 뒤에는 아까 입구에서 돌쇠를 말렸던 노인이 뒤로 낮아빠져서 돌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찌 여기 계십니까? 자네가 걱정이 돼서 따라왔지. 갑자기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쩌나. 돌쇠의 눈에 이 노인이 떨어뜨린 도끼가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나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챙겨왔네. 느꼈다시피 이 산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아이, 제 뒤에 오셨으면 말을 해주시지요. 그런가 미안해. 내가 따라가느라 숨이 차가지고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랬지. 그보다 말이야, 전에 산삼을 찾는다고 했지. 나 따라와 보라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된다네.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을 내가 알고 있어. 아이,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노인은 희죽희죽 웃으며 돌쇠의 앞으로 걸어가더니 돌쇠를 인도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뒤를 따라 한참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노인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걸어 웬 커다란 나무 근처에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수명의 사람들이 손에 나시며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돌쇠를 인도해 주었던 노인이 보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돌쇠는 어르신, 아이 어찌 이러십니까? 왜들 이러세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나? 내 경고를 무시한 자네 잘못이네. 너무 원망하지 말게나. 돌쇠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점점 돌쇠를 둘러싸고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 이렇게 내가 죽는 건가? 어머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하는데. 돌쇠의 머릿속에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도망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십수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 도망칠 구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인 건가 돌쇠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여기저기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놀라서 눈을 떴고 눈앞에는 믿기지 않은 광경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웬 우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박은 사람 주먹만 했습니다. 우박들은 돌쇠를 둘러싼 사람들 머리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우박을 맞아 쓰러지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웬 5, 6월의 우박이야 사람 살려. 그리고 돌쇠의 눈에 몇몇 사람들이 우박을 맞고 쓰러져서 생겨난 빈틈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더욱 거세게 내려서 사람들에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쇠를 잡기는커녕 머리로 쏟아지는 우박을 맞고자 잔뜩 웅크리고 머리를 싸매거나 바닥에 넋주고 엎드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로 피해야 했습니다. 돌쇠는 무작정 뛰며 살기 위해서는 관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 관아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돌쇠가 당한 사실을 말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사또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 정신이 들었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네. 사또나리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포졸들이 자네를 업고 들어왔다네. 그래 자네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제가 저기 산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저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박이라고 웬 우박이란 말인가? 지금은 여름인데 이 더운 여름에 우박이라니. 그것이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자신의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실은 이것을 팔아볼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본 시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또는 옥비녀를 받아들더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혹시 이 비녀는 아는 물건이신 겁니까? 돌쇠의 물음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에게 준 옥비녀라네. 확실하네. 이것은 내 처의 비녀야. 한양의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제작한 물건이지. 내가 이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면서 내가 먼저 마을에 부임하여 왔고 내 처는 한양 집의 가산을 정리하고 며칠 뒤에 이 마을로 향한다는 소식을 받았었지. 그리고 그것이 부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네. 뒤로 부인이 행방불명되었지. 자네가 본 시신이 어디인가 당장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게. 돌쇠는 곧장 사또와 포졸들과 함께 자신이 시신을 봤던 큰 바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들이 큰 바위 아래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금세 돌쇠가 보았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또는 발견한 시신을 확인하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사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또 시신이 또 있습니다. 시신들이 한두 구가 아닙니다. 그 큰 바위 아래에는 수십 구의 시신들이 더 묻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놀라하며 보고를 받다가 돌쇠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를 아랫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 했지? 그렇습니다. 이 산에 귀신이 나온다고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산에서 수명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무기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쇠의 말에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산 아랫마을로 갈 것이다. 분명 이들의 죽음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관련이 있을 것이니라. 사또는 곧장 포졸들을 데리고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랫마을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마을 곳곳의 집 창고에서 사또의 부인이 가져오던 집안의 여러 폐물들과 재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훔치고 빼앗은 듯한 다른 재물들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물건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마을은 선량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산적들의 소굴이었고
그들은 인근의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짓을 일삼아 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쇠의 신고로 숨겨왔던 마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선량한 척 사람들을 해치던 산적들은 사또에 의해서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부인을 비롯한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돌쇠를 구하기 위해 한여름에 우박을 내린 것이라 이야기하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사또가 산적들의 일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참으로 고맙네. 덕분에 실종된 부인의 시신도 찾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다네. 또한 인근에 사라졌던 많은 이들의 시신도 찾을 수 있었다네. 못된 산적들도 잡고 말이야. 자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찾다가 일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삼산을 찾으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또는 수소문에서 겨우 구한 100년 된 삼산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삼산을 구한 돌쇠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쇠와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극한 여자의 마음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도와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에게 100년 된 삼산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주 찾아뵙고 살뜰히 챙긴다면 이것이 100년 된 삼산이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